도대체 시골 할머니인 시어머니께서 누구시기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공손하게 대하는 거지? 저는 32살 윤지아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명문사립대학교를 졸업한 후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29살에 같은 대학 선배였던 남편 민준 씨와 결혼했고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강남의 5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그야말로 순탄했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적어도 시어머니를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처음 시댁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28살이었고 민준 씨와 사귄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경상도 시골 마을, 낡은 한옥,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 사시는 70살의 시어머니 박영숙 씨. 시어머니께서는 청바지에 면 블라우스 차림으로 마당을 쓸고 계셨고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들을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시어머니 영숙 씨는 손을 털며 다가오셨습니다. 왔나? 멀었을 텐데 고생했다. 어서 들어오라. 시어머니의 사투리가 귓가에 낯설게 들렸고 저는 순간적으로 민준 씨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마지못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옥 안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가구들, 낡은 TV, 그리고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그 중에서도 젊은 시절 시어머니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는데 한복을 입고 꽤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가 차려졌고 시어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된장찌개와 김치, 나물 반찬들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많이 묵어라. 다 우리 텃밭에서 키운 거다. 시어머니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먹던 세련된 음식들과는 너무나 달랐고 솔직히 촌스럽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맛있게 먹는 척했지만 저는 몇 숟가락 뜨고는 배가 부르다며 수저를 놓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입맛이 까다롭구만. 서울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먹나? 시어머니께서 걱정스럽게 물으셨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아까 간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시골 음식들이 입에 맞지 않았고 하루빨리 서울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지아는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왜 시골에서 혼자 사세요? 서울로 모시지 그래요? 민준 씨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싫어하셔. 시골이 편하다고. 나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 들으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서울에 오시면 제가 얼마나 창피할까. 친구들 앞에서 소개할 수도 없고 친정 부모님께서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저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절대 시어머니를 자주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시어머니께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저는 웨딩 플래너에게 부탁해 시어머니께 맞는 한복을 준비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직접 가져오신 오래된 한복을 고집하셨습니다. 이거 내가 젊었을 때 입던 건데 아직도 멀쩡하다. 이거 입을 거다.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지만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에 도착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도 더 된 한복은 색이 발해 있었고
디자인도 요즘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친정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친구들도 시어머니를 보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아야, 저분이 시어머니시구나. 한복이 좀 독특하시네. 친정 엄마께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결혼식 내내 저는 시어머니가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랬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시어머니를 구석에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듯 환하게 웃으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다. 잘 살아라.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저 빨리 예식이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저는 민준 씨에게 확실히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서울로 모시는 건 절대 안 돼요. 저 혼자서도 바쁜데 시어머니까지 모시면 어떻게 살아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시골에 두고 명절에만 짧게 내려가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1년에 4번 명절 때만 만났습니다. 추석과 설날, 그리고 가끔 어버이날. 그것도 하루나 이틀 머물다 바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매번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과 손수 담근 김치, 된장을 싸주시려 했지만 저는 항상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서울에 다 있어요. 무거우니까 괜찮아요. 시어머니께서는 매번 서운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사실 그 시골 음식들을 차에 싣는 것도 창피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이 보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정 부모님과 시댁을 오가며 저는 점점 더 시어머니와 멀어졌습니다. 지아야, 설날에는 시댁에 가야지. 우리 집은 나중에 와도 돼. 친정 엄마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항상 핑계를 댔습니다. 엄마, 시댁은 시골이라 하루만 있다 와도 돼. 친정에서 더 오래 있을게. 이렇게 3년이 흘렀고 시어머니와 저는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전화도 1년에 몇 번 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남편이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는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끔 제게 전화를 거시면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몇 마디 나누고 끊었습니다. 며느리, 밥은 잘 먹고 다니나? 네, 어머니. 잘 먹어요.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나중에 전화를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직장, 넓은 아파트,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적당한 거리.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시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서 너무 힘들어요. 매일 간섭하시고. 한 동료가 한숨을 쉬며 말했고 다른 동료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도요. 시어머니가 육아에 참견하셔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때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지아 씨는 어때요? 시어머니랑 관계 어떠세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시골에 사셔서 거의 안 만나요. 명절 때만 하루 이틀 보고요. 편해요.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고 곧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친구들과 강남의 한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SNS에 올릴 사진을 찍으며 웃고 떠들던 그때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지아야, 너 시댁은 어디야?
한 번도 얘기 안 했잖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경상도 시골이야. 그냥 작은 마을. 어머, 그럼 명절 때 고생하겠네. 시골 가면 할 일도 많고. 친구의 동정 어린 말투에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하루만 있다 와서 괜찮아. 사실 그 하루도 저에게는 고역이었습니다. 불편한 한옥, 재래식 화장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시골스러운 모습. 하지만 그것을 친구들에게 솔직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아야, 오늘 저녁에 엄마한테 전화 좀 해줘. 며느리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하시더라. 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하면 되잖아요. 저는 친구들 만나고 피곤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조차 귀찮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었고 대화할 주제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외면했고 그 선택이 얼마나 큰 후회로 돌아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제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밤중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무렵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시하고 넘겼을 텐데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받자 상대방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박영숙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저는 경상대학교 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환자분께서 오늘 저녁 9시쯤 집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이웃분이 발견하고 신고하셨습니다. 그 순간 잠이 확 깼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옆에서 자던 남편을 급히 깨웠습니다. 오빠 일어나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신데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우리 부부는 황급히 옷을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새벽 2시 30분 텅 빈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고 묘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난주에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을 때 받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어머니 요즘 어떠셨어요? 통화하셨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통화했는데 괜찮으셨어. 목소리도 멀쩡하셨고. 근데 며느리 목소리 듣고 싶다고 자꾸 말씀하시더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피곤하다며 나중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고 이제 시어머니께서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새벽 5시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저희를 안내했고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 뒤에 시어머니께서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갔습니다. 엄마 나야. 민준이야.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시고 아들을 보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 말씀하시려 했지만 산소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희를 별도 상담실로 불렀고 저는 남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환자분은 뇌졸중 초기 증세로 오셨습니다. 다행히 이웃분이 빨리 발견하셔서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오셨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시려면 최소 석 달은 안정을 취하셔야 하고 재활 치료도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환자분께서 혼자 사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태로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낙상 위험도 있고 약물 복용도 정확히 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드실 겁니다. 가족분들이 함께 계시거나 요양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아야, 엄마를 서울로 모셔야 할 것 같아. 여기서 혼자 계시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저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서울로 모신다는 것, 그것은 제가 3년 동안 피해온 상황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꾸며놓은 제 삶에 시어머니가 들어온다는 것,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빠, 요양시설은 어때요? 전문적으로 케어해주는 곳이 있잖아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아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아직 72살밖에 안 되셨는데? 그리고 엄마는 정신도 멀쩡하시고 단지 몸이 좀 불편하신 거잖아. 저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있으면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낮에 회사 가야 하니까 어머니 혼자 계셔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요양원이 낫지 않을까요? 남편이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아야, 솔직히 말해. 너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는 게 싫은 거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싫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이 상상만으로도 답답했고 제 자유로운 삶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아야, 나 실망이다. 엄마가 뭘 잘못하셨다고. 그냥 시골에 사신다는 이유로, 촌스럽다는 이유로 이렇게 대하면 되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여전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를 서울로 모실 거야. 내가 싫으면 너만 따로 살든지 해.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저에게 강하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알았어요, 오빠. 어머니 모시죠.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과 싸우기 싫어서, 나쁜 며느리로 보이기 싫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다시 시어머니 침대로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산소 마스크를 벗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하셨습니다. 민준아, 지아야, 미안하다. 너희한테 폐를 끼치게 됐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하게 떨렸고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서울에서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 병원에서 치료받고 다시 집에 갈 거야. 너희 서울 생활에 방해되고 싶지 않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스스로 거절하신다면 제가 나쁜 며느리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의사 선생님도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번 한 번만 우리 말 들어주세요.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시다가 며느리인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심스러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야, 내가 가도 괜찮겠나? 너한테 폐가 많이 될 텐데. 저는 거짓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모셔야죠.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고 아마 시어머니께서도 그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럼 미안하지만 석 달만 신세 좀 지마. 내가 빨리 나아서 다시 내려갈게.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셨고 저희는 시어머니를 차에 태워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닥쳐올 석 달을 생각했습니다. 석 달 90일 저는 그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천천히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오른쪽 팔이 아직 불편하셔서 남편이 부축했고 저는 시어머니의 짐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지아씨. 이분은 누구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시어머니세요. 잠깐 저희 집에 계시게 됐어요. 어머,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참 효녀네요. 옆집 아주머니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효녀라는 말이 제게는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효녀가 아니었고 그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모신 것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께서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와, 여기가 너희 사는 곳이구나. 참 좋네. 넓고 깨끗하고. 시어머니께서는 감탄하셨지만 저는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낡은 가방과 소박한 옷가지들이 우리 집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게스트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시어머니께서는 방을 둘러보시며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지아야,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 생활에 불편하지 않겠나? 내가 최대한 조용히 있을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답함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석 달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석 달을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와 최대한 부딪히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석 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숨기고 계신 놀라운 비밀이 곧 드러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석 달은 제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불편함을 느꼈고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 애쓰셨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제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6시도 안 된 시각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된장찌개를 끓이시고 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지아야, 아침 먹고 가라. 된장찌개 끓였다. 저는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가 당황했습니다. 식탁에는 밥,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까지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평소 저희 부부는 아침을 거의 먹지 않거나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보니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아침 안 먹어요. 시간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아침은 꼭 먹어야 하는데 안 먹으면 몸에 안 좋아. 그래도 조금만 먹고 가라. 저는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일어났는데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미안해서 몇 숟가락 급하게 먹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현관으로 나가는데 시어머니께서 문 앞까지 따라 나오셨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점심은 밖에서 먹고? 네, 어머니. 회사에서 먹어요. 그래, 알았다. 저녁은 내가 준비해 놓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집을 나섰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까지 준비해 놓으신다는 말씀이 부담스러웠고 매일 이렇게 신경 쓰시는 것도 피곤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한숨을 쉬자 옆자리 선배가 물었습니다. 지아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우리 집에 계세요. 석 달 동안요. 선배가 동정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그럼 힘들겠네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 달 모신 적 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정확히 대변했습니다. 다른 동료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명절 때만 이틀 있어도 숨이 막혀요. 석 달이면 정말 대단하시네요. 동료들의 위로 아닌 위로를 들으며 저는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고 시어머니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녁 7시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저는 일부러 책상을 정리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8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자 음식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고 식탁에는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아야, 왔구나. 배고프지? 어서 씻고 밥 먹어라.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피곤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에서 저녁 먹고 왔어요. 배불러요. 사실 회사에서 간단히 샌드위치만 먹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배고프면 데워 먹어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는데 대학 친구들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지안의 집에서 모이자. 오랜만에 홈파티하면 좋겠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서 모임? 시어머니께서 계신데 어떻게 친구들을 부를 수 있을까? 저는 급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 우리 집 지금 공사 중이야. 다른 데서 만나자. 거짓말이었습니다. 공사는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를 친구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 하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공사? 인스타 보니까 집 멀쩡하던데? 저는 당황해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베란다 쪽 작은 공사. 별거 아닌데 좀 지저분해서. 친구들은 아쉬워하며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야 할까? 언제까지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할까? 주말이 되었고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아야, 다음 주 일요일에 친척들 모임 있어. 너도 민준이랑 같이 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갈게요. 친정 엄마께서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떠시니? 많이 회복하셨어? 네, 좀 나아지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근데 다음 주 모임에 시어머니도 같이 오시면 좋겠다. 사돈 어른께 인사도 드리고 싶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친정 모임에 데려간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시골 시어머니를 소개하는 것,
사투리를 쓰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아직 많이 편찮으세요. 외출하시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다음에 괜찮으시면 모시고 와. 사돈 어른 한번 뵙고 싶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다음 주 일요일에 친정 가요. 우리 둘이만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엄마도 모시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직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친척들 많이 모이는데 어머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사실은 제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친정 친척들 앞에서 시골 시어머니를 소개하는 것이 창피했고 비교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친정은 서울 토박이 집안이었고 친척들도 모두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시어머니를 데려간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아야, 그래도 가족 모임인데 엄마한테 여쭤보기라도 하자. 오빠,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괜히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남편을 설득했고 결국 남편도 제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변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요일 아침 친정에 가기 위해 출발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민준아, 지아야, 어디 가나?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 친정 좀 다녀올게요. 점심 드시고 오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사돈 어른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싶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잖아. 그 질문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절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간단히 다녀오는 거예요. 다음에 큰 행사 있을 때 모시고 갈게요.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다녀와라.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마주칠 수 없어 고개를 숙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아야,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셨어. 표정 봤어? 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무리하시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친정에 도착해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늘 안 오셨어? 한번 뵙고 싶었는데. 네, 엄마. 어머니가 아직 좀 힘드셔서요. 다음에 모시고 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저는 시어머니를 데려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후 5시쯤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방에 계셨습니다. 저희가 돌아온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나오지 않으셨고 저는 그것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정당화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삶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고 시어머니를 무시한 게 아니라 단지 불편함을 피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손수 담근 김치를 꺼내 포장하고 계셨습니다. 지아야, 이거 친정에 좀 가져다 드려라. 내가 정성껏 담갔다. 저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친정에 김치 있어요. 괜찮아요. 시어머니께서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직접 담근 건데. 맛있어. 한번 가져다 드려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괜찮아요. 사실 친정 엄마께서 시골 김치를 싫어하실 것이 뻔했고 제가 그걸 들고 가는 것도 창피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으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가 먹어라. 그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저는 그저 빨리 석 달이 지나 시어머니께서 시골로 돌아가시기만을 바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시어머니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시고 식사를 준비하셨지만 저는 그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와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아야, 엄마가 자꾸 미안하다고 하셔. 너희한테 폐만 끼친다고. 내가 보기에 엄마가 많이 위축되신 것 같아.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건강만 회복하시면 되죠, 뭐. 그럼 다시 시골로 가실 수 있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아야, 너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엄마가 뭘 잘못하셨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건 없습니다. 단지 제 삶에 맞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곧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사건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병원 복도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목요일 오후 시어머니의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사실 저는 가기 싫었지만 남편이 회사 미팅 때문에 빠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동행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진료실에 들어가시고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SNS를 스크롤하며 친구들의 게시물을 구경하고 있는데 복도 저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정장을 차려입은 7명의 남자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TV에서 자주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김태수 씨. 75살쯤 되어 보이는 그 의원은 야당의 중진이자 삼선 의원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옆에는 비서들과 수행원들이 따라오고 있었고 병원 복도가 순식간에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그들이 가는 방향을 지켜봤습니다. 혹시 이 병원에 유명인이라도 입원해 있나? 아니면 김태수 의원 본인이 검진을 받으러 온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핸드폰을 다시 보려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시어머니께서 진료받고 계신 진료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쪽을 주시했습니다. 김태수 의원 일행은 진료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비서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가 뭔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셨고 김태수 의원이 그분을 보자마자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신 줄 알았는데 병원에 계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생님? 국회의원이 시어머니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계셨습니다. 아, 태수 씨 왔구나. 별일 아니야. 나이 들어서 이것저것 검사 좀 받는 거야. 어떻게 알고 왔어? 김태수 의원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비서실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서울병원에 오신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비서실? 시어머니께 비서실이 있다고?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김태수 의원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같이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이철민입니다. 4년 전에 한 번 뵌 적 있습니다. 아직도 저를 기억하십니까? 시어머니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자네 삼선 때 내가 많이 도와줬잖아. 그때 지역구 캠프에서 같이 밤새우면서 선거 전략 짰던 거 기억나네.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삼선? 선거 전략? 그 말은 국회의원 선거를 3번이나 도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께서 누구시기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공손하게 대하는 걸까? 저는 몇 걸음 더 다가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명함을 꺼내 시어머니께 드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일하는 박성호입니다. 선생님께서 옛날에 작성하신 여성인권 법안 자료를 지금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명함을 받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때 내가 밤을 새워 만들었지. 지금도 도움이 되니 다행이네. 김태수 의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식사라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정치 개혁안 이야기도 듣고 싶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며느리가 함께 왔거든. 다음에 시간 되면 연락하마. 그제야 김태수 의원이 저를 발견했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따님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인사를 받았고 시어머니께서 소개하셨습니다. 내 며느리야. 지아라고 해. 김태수 의원이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따님, 어르신 잘 모셔드리십시오. 선생님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분이십니다. 삼선 의원 따위는 감히 비교도 안 되는 분이시죠. 저는 멍하니 명함을 받았고 입이 떡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태수 의원 일행이 다시 한번 깊이 인사를 하고 복도를 걸어갔고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분들이 누구예요? 어떻게 어머니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옛날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 국회의원이 찾아와 공손하게 인사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타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왜 이제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어머니가 옛날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창밖을 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정치 일 좀 했어. 오래전 일이야. 정치요? 어떤 정치요? 국회의원 했어. 3선이나 했지. 그리고 여러 위원회에서 일했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선 국회의원? 그 말은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텃밭 가꾸시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를 주름 잡으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시골에서 그렇게 조용히 사세요? 왜 아무도 모르게 사세요? 시어머니께서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세계가 지겨워졌어. 권력 싸움, 정치 공작, 뒷거래. 다 지겹더라고. 그래서 은퇴하고 조용히 살기로 했지. 옛날 일은 잊고 싶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제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랐습니다. 촌스럽다고, 부끄럽다고, 친구들에게 숨기고, 친정에도 데려가지 않고, 저는 국회의원 출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국회의원 하셨던 거 알았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지. 엄마가 옛날에 정치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냥 정치 좀 했다는 줄 알았지. 삼선 의원이었다는 건 몰랐어요. 오빠는 왜 저한테 제대로 말 안 했어요? 엄마가 그 얘기하지 말래. 과거는 다 잊고 싶다고. 그래서 자세히 말 안 했어. 미안.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지난 3년 동안의 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때 낡은 한복을 입고 오신 시어머니, 명절 때마다 짧게 만나고 헤어지던 시간들,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냉대했던 순간들.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셨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촌스러운 할머니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움직였던 정치인, 국회를 주름잡았던 거물이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지아야, 저녁 먹을래? 내가 된장찌개 끓였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소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고 진짜 힘은 숨기고 있어도 느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친정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퇴근하려는데 친정 엄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아야, 큰일 났어. 지금 당장 친정으로 와봐. 아빠가. 친정 엄마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전화로는 설명 못하겠어. 빨리 와봐, 제발. 전화가 끊어졌고 저는 황급히 가방을 챙겨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 남편도 바로 친정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사고라도 나신 건 아닐까? 아니면 큰 병에 걸리신 건 아닐까? 친정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친정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한쪽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삼촌, 고모, 작은아버지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엄마에게 달려가 물었고 친정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빠 회사가 정부 입찰 비리에 연루됐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내일 소환 통보가 올 거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찰 비리? 검찰 수사? 아버지는 30년 넘게 건설 회사를 운영해 오셨는데 항상 정직하게 일하신다고 자부하셨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아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이야. 작년에 정부 공공시설 입찰에 참여했는데 알고 보니 그 입찰 과정에 비리가 있었대. 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을 진행했다는 거야. 우리 회사도 그 입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연루된 거야. 삼촌이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변호사라도 선임하셔야죠. 이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변호사는 이미 알아봤어. 근데 이게 워낙 큰 사건이라서 쉽지 않대. 벌써 언론에도 나왔어. 주요 건설사들 명단에 우리 회사 이름이 올라갔더라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과연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정부 입찰 비리 의혹,
건설사 15곳 검찰 조사. 기사 본문에 아버지 회사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댓글에는 악플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회사들 다 망해야 해. 세금으로 배 불리는 놈들. 사장들 다 감옥 보내야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거래처들이 벌써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도 중단됐고 은행에서도 대출 회수 검토한다고 통보가 왔어. 고모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오빠,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원들은요? 직원들한테 월급도 제때 못 줄 것 같아. 자금이 묶여서 운영이 안 돼. 최악의 경우 부도날 수도 있어.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도. 그 단어가 무겁게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친정 엄마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도착했고 상황을 파악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는 변호사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형사 전문 변호사인데 실력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근데 비용이 문제야. 이런 큰 사건은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거든. 지금 회사 상황도 안 좋아서 여유가 없어. 친척들이 하나둘 의견을 내놓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언론에 이미 보도된 이상 회사 이미지 회복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갔고 저는 친정에 남아 부모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아야, 혹시 시댁에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당장 변호사 선임비라도 마련해야 하는데. 저는 난처했습니다. 시댁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안이고 큰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엄마, 시댁은 시골이잖아요. 그런 큰 돈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물어놔봐. 우리가 지금 너무 급해서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지난 몇 달 동안 시어머니를 그렇게 냉대했는데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염치 없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뉴스에서 아버지 회사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었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지아야, 내 친정 아버지 회사 아니니? 뉴스에 나오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네, 어머니. 아빠가 억울하게 연루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TV를 끄시고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많이 힘들겠구나. 걱정 많이 되지? 그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떡하죠? 아빠가 아무 잘못도 안 하셨는데 회사도 망할 것 같고 직원들도 걱정이고 시어머니께서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세상에 안 풀리는 일은 없어. 방법이 있을 거야. 저는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골에 여유 자금 좀 있으세요? 아빠가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한데 당장 마련할 돈이 없어서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시어머니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지아야. 시골집에 여유돈은 없어. 나도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처지거든. 저는 예상했던 대답이라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막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아야,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 해볼까? 네. 누구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법조계 쪽 사람이 있거든. 한번 사정 얘기해보고 방법을 알아볼게.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가 아는 법조계 사람이라고 해봤자 동네 법률 상담소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죠. 시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아버지는 어떻게 되실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들고 계셨고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지아야, 전화 몇 통 했어. 내일 사람들이 좀 움직여줄 거야. 어떤 사람들이요? 내 옛날 동료들이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부탁하면 다들 도와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시골 할머니의 옛날 동료들이 과연 이런 큰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제 큰 착각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친정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 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오후에 법무부 차관이 우리 회사 변호사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 사건을 자세히 검토해 보겠다고. 그리고 검찰 수사팀장도 연락이 왔어. 우리 회사 조사 순서를 뒤로 미루고 일단 주범 업체들부터 집중 수사하겠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도 몰라. 갑자기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 변호사도 이해를 못하겠대. 보통은 이런 사건에서 정부가 먼저 나서는 일이 없는데 누가 위에서 압력을 넣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노크하자 시어머니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제 전화 몇 통 했다고 했잖아. 법무부 차관이 내 후배거든. 그리고 검찰총장도 옛날에 내가 좀 도와준 사람이야.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했더니 직접 챙겨보겠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시어머니께서 그런 분들과 직접 통화를 하신다고? 병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인사하던 장면이 떠올랐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영향력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보답은 무슨, 가족인데. 내 아버지가 억울하게 고생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겠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저는 그 순간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무시하고 냉대했는지, 그런 제게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원망 없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부터 우리 좋게 지내자.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게는 알아야 할 것이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 후 기적처럼 친정 아버지의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비리와 무관하다는 중간 결론이 나왔고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언론에도 정정 보도가 나갔고 중단됐던 프로젝트들도 하나둘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친정 부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신 시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친정 아버지는 손에 고급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계셨고 친정 엄마는 백화점 상품권 봉투를 준비하셨습니다. 안 사돈 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안 사돈 어른 아니었으면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친정 아버지께서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손사래를 치며 거실로 안내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사돈 어른.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제 며느리 친정인데요.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으셨고 저는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사돈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법무부에서 직접 연락이 오고 검찰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친정 아버지의 질문에 시어머니께서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국회의원을 좀 했어요. 그때 인연이 있던 분들한테 부탁했죠. 국회의원이요? 어느 지역구에서 하셨어요? 경상도 쪽이었어요. 삼선했고 법사위원장도 했었죠. 저는 부엌에서 찻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시어머니께서 법사위원장을 하셨다고?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 중 하나였고 법무부와 검찰을 감독하는 자리였습니다.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고 친정 아버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법사위원장을요? 그럼 안사돈께서 그 30년 전에 여성인권법 제정을 주도하셨다는 박영숙 의원님이세요? 네, 맞아요. 그때 제가 발의했던 법안이죠. 친정 엄마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법 덕분에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저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갔고 친정 부모님의 표정을 봤습니다. 완전히 경악한 얼굴이었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과 놀라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안사돈 어른, 제가 정말 몰라 뵙고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 모르고 시어머니께서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과거를 숨기고 살았어요. 권력의 세계가 너무 지겨웠거든요. 시골에서 조용히 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친정 엄마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안사돈께서 어떻게 그런 높은 자리까지 가셨어요? 30년 전이면 여성 정치인이 정말 드물었을 텐데요. 시어머니께서 잠깐 옛날을 떠올리시는 듯 했습니다. 쉽지 않았죠. 남자들 세상이었으니까요. 밤새워 법안 만들고 지역구 다니면서 민원 들어주고 그렇게 30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권력 싸움에 지쳐서 다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친정 아버지께서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안사돈 같은 분이 계셔서 대한민국이 발전한 거예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사실 우리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가 시골에 사는 촌스러운 할머니라서 창피해했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친정 부모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친정 엄마께서 저를 쳐다보셨고 그 눈빛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야, 내가 어머님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지아가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거죠.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친정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아야, 어머님한테 제대로 사과드려라. 그리고 앞으로는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지 마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고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무시했어요. 결혼식 때도, 명절 때도,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도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촌스럽다고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일어나라, 지아야. 다 지난 일이야. 이제부터 우리 좋게 지내면 돼. 시어머니께서 제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더욱 울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눈시울을 붉히셨고 거실에는 묘한 감동이 흘렀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고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 대단한 경력을 숨기고 사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창밖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아야,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야. 처음에는 좋은 일 하려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권력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더라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변해가는 걸 봤어.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희생했어. 민준이 아빠,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많이 외로웠을 거야. 내가 일하느라 집을 비운 날이 더 많았거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가 많이 됐어. 그래서 은퇴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기로 했어. 저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경력도, 높은 지위도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아야, 이번에 내 친정 도와주면서 오랜만에 옛날 인맥을 쓰게 됐어. 솔직히 전화 거는 게 쉽지 않았어. 내가 은퇴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다시 부탁하려니 쑥스럽더라고. 그런데도 저희를 위해 해주셨어요. 가족이니까. 며느리 친정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비록 내가 날 무시했어도 그래도 넌 내 가족이야. 그 말에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그렇게 냉대했는데도 아무 원망 없이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변할게요. 이제부터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시어머니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모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심으로 대하면 돼. 거칠해 말고 진짜 가족처럼. 그날 밤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경력이나 높은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힘은 드러내지 않을 때 더 강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어머니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 사건이 해결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아야, 내가 너한테 제대로 이야기 안 한 게 있어. 오늘 다 얘기해 줄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집중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이야기세요? 내가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그만뒀는지, 그리고 내가 그 세계에서 뭘 봤는지. 시어머니께서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70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때 일들이 생생해. 내가 28살이었을 때 1970년대였지.
그때는 여자가 정치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어. 대학 나온 여자도 드물었고 직장 다니는 것도 결혼하면 그만둬야 했던 시절이야.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법대를 나왔어. 우리 집이 좀 특이했거든. 아버지가 독립운동하셨던 분이고 여자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분이었어. 그래서 나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지. 법대 동기 60명 중에 여자는 나 혼자였어. 시어머니께서 잠시 말을 멈추시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붙었는데 그때만 해도 여자 변호사는 전국에 10명도 안 됐어. 로펌에 지원해도 다 떨어졌지. 여자라서 결혼하면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내가 직접 법률 사무소를 차렸어. 저는 놀랐습니다. 50년 전에 여자 혼자 법률 사무소를 차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상상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이 하나도 없었어. 남자들은 여자 변호사를 믿지 않았거든. 근데 어느 날 한 여성이 찾아왔어. 남편한테 맞아서 이혼하고 싶은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때는 이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시절이었거든. 특히 여자 쪽에서 요구하면 더더욱. 시어머니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그 사건을 맡았어. 3달 동안 밤을 새워 준비했고 법정에 섰어. 판사들도 처음에는 나를 무시했지. 여자 변호사를 처음 본 거니까. 근데 내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는 태도가 바뀌더라고. 결국 우리가 이겼어.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여성 의뢰인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 가정폭력, 재산 분쟁, 부당해고. 다 여자라서 당한 일들이었어. 나는 10년 동안 그런 사건들만 맡았고 법정에서 싸웠어. 시어머니께서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이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 법 자체가 여성을 차별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법을 바꾸려면 국회에 가야 한다고. 그래서 국회의원에 출마하신 거예요? 응. 38살에 처음 출마했어. 경상도 지역구였는데 다들 미쳤다고 했지. 여자가 국회의원? 꿈도 꾸지 말라고. 근데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지역구를 매일 돌아다니며 주민들 만나고 여성 유권자들 만나고 새벽 시장부터 밤늦게까지 저는 상상했습니다. 50년 전 여자가 정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첫 번째는 떨어졌어. 득표율이 30%밖에 안 나왔지. 근데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4년 후에 다시 출마했고 이번에는 당선됐어. 경상도에서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니 더 심했어. 남자 의원들이 날 무시했지. 회의 때 내가 발언하려고 하면 자르고 법안 발의에도 아무도 관심 안 가졌어. 근데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밤새워 자료 준비하고 끝까지 내 의견을 주장했어. 저는 시어머니의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삼선을 했어. 12년 동안. 그 12년 동안 내가 만든 법안이 23개야. 여성인권법, 가정폭력처벌법, 남녀고용평등법. 다 내가 발의하고 통과시킨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유명한 법들을 시어머니께서 만드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까지 했어. 여성 최초였지. 그때 내가 법무부와 검찰을 감독했어. 그래서 지금도 법조계에 내 후배들이 많은 거야. 시어머니께서 잠시 말을 멈추시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근데 지아야, 그 과정이 행복했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행복하지 않으셨을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
매일 싸워야 했고 협박도 받았고 뒷담화도 무수히 들었어. 여자가 국회의원 한다고 온갖 소문이 다 돌았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희생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준이 아빠, 내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나를 응원해주고 내가 정치하는 걸 지지해줬어. 근데 나는 집에 거의 없었어. 지역구 일, 국회 일, 행사, 회의. 1년에 집에서 자는 날이 100일도 안 됐을 거야.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도 내가 못 돌봐줬어. 돌잔치도 못 갔고 학예회도 못 갔고 민준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나는 국회 본회의 참석 때문에 못 갔어. 남편이 혼자 갔지.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55살에 암에 걸렸어. 위암이었는데 발견했을 때는 이미 3기였어. 의사가 1년 남았다고 했어. 그때 내가 법사위원장이었거든. 가장 바쁠 때였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남편한테 말했어. 의원직 사퇴하고 남편 옆에 있겠다고. 근데 남편이 말리더라고. 당신 일 계속하라고. 당신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나는 계속 일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1년 반을 버텼어. 마지막 석 달은 시골집에서 보냈는데 나는 그 석 달 중에 열흘밖에 못 있었어. 나머지는 다 국회 일 때문에 서울에 있었지.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시던 날 나는 국회 본회의에 있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연락받고 달려갔는데 남편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 마지막 말도 못 들었어. 손도 못 잡아줬어. 그게 20년 전이야.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어.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사는가? 권력이 뭐가 중요한가? 가족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무슨 여성 인권을 지킨다고 한 건가? 시어머니께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 마치고 은퇴했어. 시골로 내려가서 남편 산소 옆에 집 짓고 혼자 살기 시작했어. 과거는 다 잊고 싶었어. 내가 했던 일들, 내가 가졌던 권력 다 내려놓고 싶었어. 저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는지, 왜 과거를 숨기고 사셨는지. 근데 지아야, 내가 날 무시했을 때 사실 속상하지 않았어.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어. 내 과거를 모르고 그냥 시골 할머니로 봐주는 게 편했거든. 나는 정말로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 친정 도와주면서 생각했어. 내가 쌓아온 인맥과 영향력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가족을 지키는 데 쓸 수 있구나.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었어. 20년 만에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어머니가 하기 싫은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가족을 위해 한 거야. 그리고 이번에 깨달았어. 내가 했던 일들이 완전히 무의미한 건 아니었구나. 남편은 잃었지만 그래도 많은 여성들이 내 법안 덕분에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그 법들이 살아있잖아. 시어머니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친정도 도와줄 수 있었고 이제 보니 내 인생이 헛되지만은 않았구나 싶더라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존경해요. 어머니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대단한 분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지아야, 기억해라. 진짜 품격은 화려함에 있지 않아. 조용히 자기 길을 가는 데 있어. 그리고 진짜 힘은 필요할 때만 쓰는 거야. 항상 드러낼 필요 없어.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화려한 옷, 명품 가방, 강남 아파트.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은 시어머니처럼 조용히 검소하게 그리고 필요할 때 진짜 힘을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저희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된장찌개와 김치가 식탁에 올라왔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먹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는 처음 먹어봐요.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우리 며느리 입맛에 맞나 봐. 남편이 저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지아야, 다음 주에 내 옛날 동료들이 모임 있는데 너도 같이 갈래? 네, 저도요? 응, 내 며느리 자랑하고 싶어.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 있다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시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자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도 될까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창피하시진 않을까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왜 창피해? 너는 내 자랑스러운 며느리야. 처음에는 좀 서툴렀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잖아. 저는 눈물이 나려고 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너그러움에 또다시 죄책감과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정말 바보 같았어.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모르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오빠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거? 엄마가 말하지 말래. 과거는 숨기고 싶다고. 그냥 평범한 시골 할머니로 살고 싶다고. 나도 엄마 뜻을 존중한 거야.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정말로 과거를 내려놓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나한테는 힌트라도 줬어야지.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지아야, 엄마는 내가 무시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셨어. 오히려 편하다고 하셨어. 권력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사는 게 좋다고.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화려한 과거를 가진 사람일수록 평범함을 갈망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빠, 나 이제부터 정말 잘할 거야. 어머니한테도 우리 가족한테도. 남편이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죄책감도 부담감도 없이 그저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시골 한옥에서 텃밭을 가꾸는 꿈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부드럽고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시골 한옥 마당에 서 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마당 한쪽에서는 시어머니께서 텃밭을 돌보고 계십니다. 저는 호미를 들고 시어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아 배추를 다듬고 있습니다. 지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뿌리째 뽑아야지.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며 제 손을 잡고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모습입니다. 명품 옷 대신 작업복을 입고 하이힐 대신 운동화를 신고 텃밭에서 흙을 만지고 있는 제 모습을 말입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우리 며느리 이제 농사꾼 다 됐네. 시어머니께서 흐뭇하게 웃으시고 저도 따라 웃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입니다. 1년 전 석 달만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 시어머니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셨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시골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울에서 저희랑 계세요. 제가 이제 잘할게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아야, 나는 시골이 좋아. 여기가 내 집이야. 근데 자주 놀러와. 주말마다 와도 돼. 그래서 저희 부부는 매주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옵니다.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남편만 내려오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이제는 시골이 저에게도 편안한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텃밭 일을 마치고 한옥마루에 앉아 시원한 보리차를 마십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남편이 장작을 패고 있고 닭들이 마당을 돌아다니며 모이를 쪼아먹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풍경입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친정 부모님 모시고 올게요. 엄마가 어머니 김장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 좋지. 같이 담그자. 김장철인데 딱 좋네.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십니다. 1년 전만 해도 친정과 시댁이 이렇게 가까워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은 친정 부모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시골에 내려오셔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작년 봄 시어머니의 옛 동료 모임에 처음 참석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모임이었는데 참석자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의 원로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이었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 대법관, 국회의원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존경받는 선배였고 모두가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건강하신 모습 보니 반갑습니다. 영숙 선배님, 저희가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조언 좀 구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들에게 따뜻하지만 명확한 조언을 해주셨고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권력은 내려놓으셨지만 영향력은 여전했고 무엇보다 그분들이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제 며느리 지아예요. 제 자랑입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당당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전직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분, 시어머니를 잘 모시십시오. 이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분이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시어머니세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마루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며 저는 시어머니께 여쭤봅니다. 어머니, 후회하세요? 정치하셨던 거? 시어머니께서 잠시 생각하시다가 대답하십니다. 후회와 자부심이 반반이야. 남편을 잃은 건 정말 후회돼. 민준이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내가 만든 법들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잖아. 그건 자랑스러워.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짜 품격이 뭔지, 진짜 힘이 뭔지.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그때 남편이 장작을 다 패고 마루로 올라옵니다. 엄마, 지아야, 저녁 준비 도와드릴까요? 민준아, 너는 좀 쉬어. 며느리랑 내가 할게.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제는 즐겁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손수 담그신 김치, 텃밭에서 가져온 채소들, 그리고 따뜻한 된장찌개.
이제 이런 음식들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다.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말합니다. 엄마, 회사에서 승진 발표 났어요. 제가 부장 됐어요. 어머, 정말 축하한다, 민준아. 시어머니께서 기뻐하시고 저도 박수를 칩니다. 오빠, 정말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무슨,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나와 별을 봅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쏟아질 듯한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 우리 셋은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아야, 너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 좋아요, 어머니.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요. 친구들한테도 이제 어머니 이야기 자랑스럽게 해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 다음 달에 제 친구들 데려와도 돼요? 친구들이 어머니 뵙고 싶대요.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서.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십니다. 물론이지. 얼마든지 데려와.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1년 전 이 손을 피하고 싶어 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제 이 손은 제게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손입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후 서울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차에 짐을 싣고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응, 조심히 가라. 민준이 운전 조심하고. 시어머니께서 우리를 배웅하시고 저는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듭니다. 시어머니께서 마당에 서서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십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 남편이 말합니다. 지아야, 너 정말 많이 변했어.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모습이야. 나도 몰랐어, 오빠. 내가 이렇게 변할 줄.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나인 것 같아. 엄마도 정말 행복해 보이셔. 내가 자주 내려오니까. 당연하지. 이제 어머니는 내 진짜 엄마야. 서울에 도착해 아파트에 들어서니 집이 텅 빈 느낌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안 계시니 뭔가 허전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냅니다. 어머니, 잘 도착했어요. 다음 주에 또 뵈러 갈게요. 사랑해요.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답장을 보내십니다. 응, 잘 들어갔구나. 나도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시어머니께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십니다. 작년에 저에게 시어머니와 사는 게 힘들 거라고 했던 선배가 묻습니다. 지아 씨, 시어머니 건강 회복하셔서 시골로 가셨죠? 이제 홀가분하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선배님, 저 요즘 매주 시골 내려가요. 시어머니 보러요. 네, 매주요? 왜요? 보고 싶으니까요. 시어머니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작년에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힘들어하던 제가 이렇게 변했으니 놀랄만도 합니다. 지아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점심시간에 대학 친구들을 만납니다. 1년 전 홈파티를 제안했던 친구들입니다. 지아야, 다음 주 토요일에 내 집에서 모일 수 있어? 오랜만에 홈파티 하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미안, 다음 주는 시골 가야 해. 시어머니 뵈러. 또, 너 요즘 주말마다 시골 가더라. 시어머니랑 진짜 친해졌나 봐. 응, 정말 가까워졌어.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친구가 궁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뭐가 대단한데? 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어머니 3선 국회의원 하셨고 법사위원장까지 하신 분이야. 여성인권법 만드신 분이고. 친구들이 놀라며 소리칩니다. 진짜? 그 유명한 박영숙 의원님이 내 시어머니라고? 응, 맞아. 와, 대박. 근데 너 작년에 시어머니 시골에 계시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부끄럽게 웃습니다. 그래. 내가 몰랐어. 시어머니가 과거를 숨기고 사셨거든. 나는 그냥 촌스러운 할머니인 줄만 알았지. 친구들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응, 지금은 정말 좋아. 시어머니가 내 인생 멘토야. 저녁에 집에 돌아와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김치와 반찬들이 식탁에 올라옵니다. 오빠, 우리 내년에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지을까? 시골에? 왜? 주말마다 내려가는데 한옥은 어머니 집이잖아. 우리 집이 있으면 더 자주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남편이 놀라며 웃습니다. 지아야, 너 정말 변했다. 작년에는 시골 한번 가는 것도 싫어하더니. 나도 알아. 근데 이제 시골이 좋아. 서울보다 편해. 좋아. 엄마랑 상의해보자.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1년 전에 저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명품 옷, 강남 아파트, 화려한 격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통해 배웠습니다. 진짜 품격은 조용함에 있고, 진짜 힘은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고, 진짜 행복은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화려하고 빛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저 화려함 뒤에 숨겨진 것들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봅니다. 텃밭에서 찍은 사진인데 배추가 탐스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지아야,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하자. 너도 배워야지.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네, 어머니. 갈게요. 기대돼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김장 배우러 가요. 좋아. 같이 가자.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찾던 행복이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제 곁에 시골 한옥에 그리고 시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화려하지 않다고, 촌스럽다고, 평범하다고 무시하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품격은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고, 진짜 힘은 조용히 있어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화려한 선물이 아니라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처럼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조용한 품격을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